네, 오늘 그러면은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그 송시몬 교수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제가 대신 소개를 맡았는데, 연사 소개를 맡았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재영이고요. 오늘 그 소개드릴 연사분은 지금 금호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희룡 교수님 께서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요. 간단히 이제 그 경력을 소개드리면은 이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랑 융합기계공학과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포닥을 하신 후에 라디안 큐 바이오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한양대학교를 다시 거쳐서 금호공과대학교에 작년 9월부터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는 유동 분석, 모델링, 유동 가시화, 바이오칩 개발 등이고요. 오늘 이제 세미나 제목은 의료기기 개발 연구 소개 및 혈류 역학 활용법인데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TRL 별로 면역 진단기기하고 혈액 전처리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HDI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활용하는 의료기기를 어떻게 개발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정인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호공대 기계공학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장일훈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그 발표 드릴 내용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연구하던 분야가 이 혈류역학 관련된 쪽이라기보다는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오늘 이제 자료를 좀 만들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연구했었던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 전부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HDI 센터에서 연구하는 쪽으로도 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발표 제목을 의료기기 개발 연구, 제가 했었던 연구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바탕으로 앞으로 혈류역학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쪽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구한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연구를 아직 제가 많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양대학교에서 일단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미세유동 채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CSU 화학과에서 연구를 포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포닥 동안에는 화학과에서 면역 진단에 대한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라디안큐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혈액 전처리 장치를 이제 실제 그 판매하기 위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SHDI 그 센터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그 연구 교수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송시문 교수님 연구를 사실 많이 도와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그 금호공대에서 지금 1년 정도 그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의료기기다라고 하면은 그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좀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서 사용되는 기구, 기계장치, 그리고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어떤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감 또는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이 되는 제품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그리고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하고 아니면 대체하거나 변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의료기기라는 의료기기법만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기기에 해당하긴 하는데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그러니까 체외에서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거를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다라고 이제 별도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의료기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4단계로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제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경우 1등급을 이제 보통 이제 등급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높아질수록 위해성이 높아져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이제 4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해성이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인체와 접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침습이 되냐 사람에게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품이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의료기기를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료기기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등급을 나누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서 인허가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허가와 인증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3등급, 4등급 위해성이 좀 높은 등급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의료기기를 만들었다 신고를 하면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해성이 좀 낮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되게 되면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를 인증을 이제 받고 나서 이걸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나 인증이 없고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자료가 있는데, 허가 신청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그 GMP 적합 인정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얼마만큼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안정적인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고 인정서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요. 물론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인정 이제 이런 업체, 그러니까 이런 GMP를 확인해주는 곳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당연히 많이 소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 문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심사 자료들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기 등급을 갖느냐가 사실 그 나중에 이제 뭐 의료기기를 가지고 어떤 시장을 고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시장에 내가 만든 그런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1, 2등급에서도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 뭐냐면은 이미 1,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고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의료기기들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조나 원리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그러니까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1등급이랑 2등급인 경우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을 해서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과 좀 다른 본질적으로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해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허가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켜서 이거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는 이런 시간이나 비용이 어쨌든 다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존의 어떤 판매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연결을 잘 지으면은 신고나 인증 정도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라는 거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좀 그 뒷 단계로 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단계라는 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료기기 연구 개발 단계라는 거를 나누게 되면은 기술 성숙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TRL 1에서 9까지 이렇게 총 9단계로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를.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이제 제출하는 그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는 그 단계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연구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논문을 쓰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 정도는 한 TRL 3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적절한 성능을 발휘를 하느냐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임상 그리고 이제 임상 단계까지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양산 단계까지 이렇게 가야지만 의료기기 전체적인 어떤 개발의 흐름을 우리가 다 완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 의료기기 연구 이 개발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총 9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9단계를 가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어떤 필요가 뭐냐라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클리니컬 언맷 니즈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1, 2, 3, TRL 1, 2, 3 이렇게 가고 그 이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이제 양산을 고려를 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임상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냐라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좀 간략한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는지를 요거에 맞춰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박사과정에서 했었던 거는 혈장 점도 측정 장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이라는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시료가 속도가 좀 달라지는 이런 특성을 활용을 하면은 점도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초적인 이론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처음에.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점도를 측정하는 것을 플라즈마 비스코시티 측정하는 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좀 플라즈마 비스코시티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크게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한 1.5에서 1.72 CP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감염이나 뭐 악성 종양 그리고 뭐 혈관절염 류마티즘 같은 질병이 있을 때에는 한 30p 정도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혈장 점도를 측정하는 걸로 이런 질병 진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점도 측정하는 것도 제작을 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식의 점도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도 했었고요. 기본 성능 검증을 했었고, 특허도 출원을 하고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임상적인 활용 그러니까 필요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혈장 점도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게 뭐 그러니까 점도 측정하는 거 자체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논문 쓰고 특허까지 출원을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큰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좀 대조적으로 이 이후에는 제가 이제 포닥에서는 화학과에서 면역진단 장치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종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 모세관 구동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펌프 없이 이렇게 시료를 이송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면역 진단이 가능한 이런 장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연구들은 사실 앞에와는 좀 다르게 여기에서는 어떤 임상적인 필요성이 없었지만 이 면역 진단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2018에서 2020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때 한창 이제 확 유행을 하면서 이 레피드 진단에서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에서 이 면역 진단을 이용한 어떤 플랫폼이 굉장히 좀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TRL 1, 2,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시작품 제작도 가능하고 그다음 투자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시작품 제작 그리고 그 이후 단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얼마만큼 필요하냐라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료기기 전체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어쨌든 이 의료기기 관련된 개발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혈액 전처리 장치를 이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미세유체 채널에서 이제 전혈을 이제 흘리게 되면은 백혈구가 좀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적혈구는 그에 비해서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필러 어레이를 쭉 통과하게 되면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이렇게 좀 분리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년 전에 이미 특허 등록이 됐고 이미 특허가 만료된 그런 기술인데 아직 뭐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제품이 이렇게 막 많이 좀 판매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좀 제품화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연구를 했었던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형태의 미세유체 채널을 이렇게 쭉 한 32개의 미세유체 채널을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넣고 이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면은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백혈구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좀 기존 방법과 다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백혈구만을 좀 분리해내는 그런 혈액 전처리가 가능한 그런 장치였는데 사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들 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냐, 어떤 시장을 타깃으로 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크게 두 가지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포치료제 시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 백혈구 자체를 좀 어떻게 그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작은 면역세포 연구에 대한 그 연구소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백혈구 분리하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치료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앞에 요런 형태의 이제 그 카트리지에 혈액을 채워놓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분리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ml 정도 처리가 가능하긴 했는데 이게 세포치료제 업체들에서는 타겟이 혈액팩 단위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혈액팩에는 10ml이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포치료제 업체에서는 물론 그 장비가 좋긴 한데 우리랑은 좀 처리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피콜이라는 그 일정한 밀도를 가진 용액인데 이거를 전열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 넣고 얘를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 밀도에 따라서 플라즈마와 그리고 림포사이트 그리고 피콜 용액 가운데 딱 위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래놀사이트 그러니까 적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게 돼서 요 가운데 요 백혈구만을 이렇게 따로 빼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존 방법으로
백혈구를 분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에 맞춰서 모든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좀 백혈구를 좀 잘 분리해내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 프로토콜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의 어떤 그 여태까지 숙련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긴 하지만 이거 바꾸는 것까지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혈액 전처리 장치에 대한 어떤 그 요거 이거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판매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진 형태의 어떤 그 작동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방법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이런 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SHDI 센터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센터에서 연구하는 것들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SHDI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CT나 아니면 MR을 이용을 해서 그 혈관의 어떤 형태를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MRV 아니면 울트라사운드나 뭐 CFD를 통해서 그 혈관 안에서의 혈류를 측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주어진 혈관 형태에 따라서 이 혈관 안에서의 혈류를 구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인자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SHDI 센터에서 가장 크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만약에 의료기기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이 좀 좋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이 동맥 질환을 위한 최신 의료기기는 어떤 형태일까를 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하트플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AI 메딕이라는 국내 업체도 이 동맥 질환을 위한 어떤 지표를 제공을 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만으로 이제 파악을 했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CTA를 통해서 혈관의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혈관에 대한 FFR 값을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CT를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어떤 그 진단, 그러니까 그 혈관의 어떤 형태를 파악하기에 이 CT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T 좀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혈관의 형태에 따른 FFR 값을 이제 바로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AI 메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트플로우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AI 메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 혈관의 형태가 변하면은 이 FFR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혈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혈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혈관에서의 어떤 속도 값에 대한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혈류 정보를 준다라는 거는 이제 뭐 MRV를 통해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CFD를 통해서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혈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무리 짧게 한다 하더라도 뭐 수십 분 이상의 시간이 어쨌든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뭐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홍재현 교수님도 계시지만, 일단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좀 데이터를 일반화한 다음에
명시적인 지시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통계 알고리즘 개발 및 연구와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어떤 예측값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 얼굴에서 수많은 사람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입이다 이런 정보를 이제 딱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새로운 그 사진을 넣었을 때에도 이 사진에서 어디가 눈이고 입이다라는 거를 쉽게 바로 반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을 이용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혈류 값에 대한 것을 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그 플루이드 메카닉스에 얼마나 이렇게 적용을 하나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수많은 예들 중에 그냥 몇 가지일 뿐인데 일단 뭐 학력을 최소화하고 양력을 최대한 어떤 날개를 설계할 때도 이 머신러닝을 지금 유체역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물고기의 이런 모션 같은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데에도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머신러닝이랑 유체역학이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비선형 그리고 고차원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유체역학도 비선형 고차원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적합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머신러닝을 유체역학적 어떤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쉽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혈류역학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라는 거를 일단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논문이 지금 Uncovering Real Blood Flow from Sparse Data입니다. 그래서 PINN을 이용을 해서 이제 Real Blood Flow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한 그런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2차원 스테노시스 모델에 대해서 CFD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서 이제 핀으로 이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속도를 예측을 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넷 바운더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스테노시스 이후에 어떤 월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CFD와 굉장히 잘 예측값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애뉴리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CFD랑 그 핀이 약간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영역은 요 위쪽에서의 이 S 값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서의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값도 어쨌든 이 머신러닝 모델도 잘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이제 3차원 애뉴리즘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 예측값이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CFD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꽤 정확한 결과를 예측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좀 굉장히 간략하게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큰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럼 아웃풋,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일단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것이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을 정의하는 단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 모델을 정의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것이냐라는 것을 잘 정의를 해야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안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아키텍처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이 되는 로스 펑션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이 5개 보이는 이런 각각의 스텝에 우리가 만약에 물리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정의가 이 모델을 이제 정의하고 그다음 어떤 데이터를 쓰고 이제 어떤 구성을 통해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즈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때 이 만약에 어떤 물리 정보를 각각에 해당하는 물리 정보를 좀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델을 만들 때에도 이 물리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모델을 좀 더 다른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에도 물리 정보를 우리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아키텍처도 마찬가지고 로스 펑션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 보존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물리 정보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머신러닝,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혈류역학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은 사실 혈관에서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기존에는 뭐 CFD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MRV 같은 어떤 측정 방법을 통해서 이 속도장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 속도장을 한 번에 얻는 게 가능하다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실시간으로 이 속도장을 바로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아웃풋으로 얻길 원하는 데이터는 속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앞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 ERC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속도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혈관 정보가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를 바로 받을 수 있다라면은 사실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바로 나오게 되는 형태의 모델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초음파나 MRV 그리고 CFD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혈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모델을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속도 값을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 모델을 좀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어떤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이건 다 뭐 3D 모델링 한 그런 혈관 형태이긴 한데 혈관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나의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모델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사실 혈관 형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혈관 형태를 좀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한 어떤 혈관 형태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서 값을 바로 얻는 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혈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경동맥에서 뭐 CCA랑 ICA, ECA의 어떤 각도 아니면은 지름 그리고 뭐 길이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이거를 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모델 최적화가 됐다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일정한 각도 아니면 일정한 지름, 일정한 어떤 일반화된 그런 뭐 이 경동맥 형태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속도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긴 있었지만 좀 제한된 그 형태에서밖에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또 다른 어떤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ERC에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이제 환자 데이터를 우리가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사실 그 확보를 많이 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이는 이 데이터 사이즈, 빅데이터라고 하는 여기까지 해당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머신러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유체역학에 적용하고 할 때는 데이터 수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 물리 정보를 입력을 해서 하는 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더 많은 게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혈관 하나를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뭐 정말 열심히 많이 모아서 한 수백 개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이미지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과의 어떤 데이터 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혈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늘리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한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데이터를 일단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떤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얘를 트레이닝 한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테스트하고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측값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연구 센터에서도 지금 홍재영 교수님과 그리고 성시문 교수님이 같이 이제 연구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자동차 후류에서의 어떤 이 후류에 변하는 그런 유동 특성을 이렇게 오메가, 그러니까 볼테시티를 바로 본 게 아니라 아니면 속도를 바로 본 게 아니라 속도 차이를 바로 본 게 아니라 그 차이 안에서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코사인 값으로 이렇게 판단을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미리 좀 전처리를 해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한 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미리 좀 프리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미리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이 사실 혈관에 대한 어떤 코로나리 얼테리에서의 이런 연구, 머신러닝 연구에서 이미 좀 적용이 돼서 논문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료기기 만들 때 제가 추구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논문 제목이 리얼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을 이용을 했냐면은 혈관을 이런 식으로 센터 라인과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 센터 라인에서부터의 바운더리까지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나 아니면 이런 값들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 모델을 이제 최적화를 해서 이 안에서의 어떤 값들을 이제 찾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전처리를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면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혈관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도 같이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좀 효율적인 형태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이 속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어떤 하나의 어떤 큰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을 우리가 3차원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보게 되면은 차원 촉수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 촉수법을 사용하는 어쨌든 결정적인 이유는 차원을 좀 낮추는 걸로 어떤 데이터의 좀 우리가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분석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차원 어떤 혈관 모델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게 되면 2차원 형태로 우리가 이제 좀 단순화시키는 건데, 각각의 단면들을 어떤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보면은 이 혈관들에 대한 어떤 일반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떤 하나의 단면에 대한 정보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기준축에 대한 각도라든지 아니면 곡률, 그리고 곡률의 변화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름에 대한 어떤 지름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커피션트들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면은 그 값을 입력을 해서 바로 그 단면에 대한 이 속도 값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단면들을 다시 다 모아주기만 하면은 전체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그럼 어떻게 더 생각을 할 것이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혈관이라는 게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형이 일단 아니고요. 그래서 원형의 어떤 그러니까 원형이 아닌 혈관의 단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생각하려면은 어떤 프리의 커피션트 등을 통해서 어떤 이 곡선들을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베지어 커브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각각의 포인트들로 이 단면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단면적, 당연히 혈관의 지름이 변하게 되니까 단면적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데이터화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곡률, 당연히 혈관이 이렇게 꼬인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곡률 아니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속도 분포, 그러니까 이 속도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이 단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를 기준 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각도 변화에 따라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텐데, 그 속도 분포 자체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 프리의 시리즈나 아니면은 뭐 베지어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어떤 단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보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좀 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해놓은 것처럼 어떤 각도에 따른 어떤 반지름 변화 곡선 아니면 속도 분포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곡률이나 곡률 변화량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머신러닝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하나의 혈관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단면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슬라이스를 그 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단면들이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한 사람의 어떤 혈관 정보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정보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유량이 일정하다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정보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
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혈관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3천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단면 형태로 각각 나눠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원형 형태로 이제 각각의 혈관 단면을 다 이렇게 좀 일반화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혈관이 입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안에서의 어떤 속도값을 쉽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에서 AI 메딕 그 업체에서 이제 FFR 값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혈관 스텐트 시술에서 혈관의 어떤 지름이 변한다거나 이랬을 때 FF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단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단면을 이런 식으로 크게 수술을 했을 때 그 안에서의 혈류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를 미리 바로바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결과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 관련된 것들을 아직 이제 뭐 보여드릴 정도까지는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임상적인 어떤 그 필요성을 하는 고려를 하는 게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장비,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의료기기 전체 개발 단계를 고려를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나 어떤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SHDI 센터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그러면 기존의 것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어떤 한계점들, 그러니까 혈관에 대한 다양한 혈관 형태에 대한 한계점들을 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혈관 정보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전처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어떤 단면 형태의 정보들로 이 데이터들을 좀 가공을 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이 단면의 형상에 대한 어떤 값들을 실시간으로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개시켜 드린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연구 개요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이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기회가 나중에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